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미 증시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국내 증시는 오늘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에 대해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주요 투자사들의 목표가 상향이 줄을 이었지만 주가는 급락을 했는데요. 이에 반도체주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 하루였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등 HBM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기록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렀던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과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로 2차 전지 업계에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배터리주 지금이 오히려 기회답니다.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40%가량 급락을 해서 내연기관 차량과 제조 원가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배터리 가격 하락은 전기차 수요 증가를 불러와서 결국 배터리 분야의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 체인 기업으로 LG화학과 LG엔솔, 삼성 SDI를 최우선으로 추천을 했는데요. 최근 배터리 업체들이 2차 전지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네, 최근 셀 업체들이 조용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최근 8거래 가운데 단 하루를 제외하고 빨간불을 켜냈고요. LG화학은 8거래 연속 상승하며 3% 가까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소재주들도 반등에 나섰는데요. 에코프로 머티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동반 상승했고 금양도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2차 전지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영국발 훈풍, 해상풍력주 새바람 불어올까입니다. 세계 해상풍력 선도국가인 영국의 에너지 기업 두 곳이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1조 5천억 원의 신규 투자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모처럼 해상풍력 관련주들의 에너지가 좋았죠. 네, 풍력 관련주들이 영국의 투자 소식에 일제히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탄력이 약화된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유니슨이 그중에서 탄력이 가장 강했고요. SK오션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상승했지만 CS윈드, 세아 제강지주는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영국발 훈풍에 모처럼 들썩인 해상풍력주, 향후 가시화되는 구체적인 일정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2차 전지와 해상풍력 관련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 유니슨 그리고 CS윈드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배터리주 지금이 오히려 기회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40% 급락을 해서 전기차 수요를 촉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1차적으로 볼 때 배터리 가격 하락이 마진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외형 성장으로 오히려 이익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부장님의 비유 한번 여쭤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뭐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제목은 지금이 기회다라고는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뭐 올해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40%가량 급락을 앞두고 있다. 그런 부분들, 뭐 당분간은 그 수익성 개선이 크지는 못하다라는 그런 또 부분들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2020년대 중반, 그러니까 25년, 26년 정도 되면은 내연기관차와 거의 제조 원가가 비슷해져서 더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했습니다만은 수익성 악화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상당히 좀 크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수익성의 훼손을 좀 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이제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한 그런 방향성도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네. 결론을 본다면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고서 따르면은 그 전기차의 강점이 있는 완성차 업체한테는 더 좋은 그런 내용이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좀 그렇게 아주 커다란 물론 추가적인 제한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으나 아주 강한 추세적인 그런 흐름으로서의 변환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또 내용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보다는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하는 요소로 좀 설명을 주셨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배터리 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가장 큰 근거를 보면 리튬이 주 원료가 되는 양극재 가격의 하락인데 그렇다면 양극재 업체 이익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져야 할지 지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리튬의 원재료 비용의 판가에 전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이 양극재 업체들이죠. 그리고 판가는 고정되어 있고 리튬이 원재료가 떨어질수록 마진이 좋아진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전해액 업체들이 있습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오르면 그대로 판가도 올라가고요. 빠지면 그대로 판가도 빠지는 영향을 받는데 중요한 건 재고 평가 이익 부분에서 아무래도 리튬 가격이 올라갈수록 양극재 업체들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건 실적적인 면보다 평가적인 면이기 때문에 크게 주가의 펀더멘탈적인 영향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라 보여지고 네. 결국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양극재 업체의 주요 경쟁력이 NCM이든 뭐 NCA이든 이 니켈의 함량이 얼마나 높으냐, 이 니켈이 7이 들어가냐, 8이 들어가냐, 9까지 들어가냐, 이 니켈 함량이 주요 경쟁력이었다면 이젠 이렇게 판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결국 셀 업체들이 단가이나 CR을 진행한다라면 결국 얼마나 마진 확보하느냐가 가장 종목별로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그 마진 확보에 중요한 것은 규모 경제 이룩했느냐, 얼마나 투자를 진행했느냐, 그리고 일괄 생산 체제 SCM을 잘 갖췄느냐가 포인트인데 앞으로는 이 양극재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가 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전기차 수요의 중장기 확장성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배터리주 가운데서 LG화학과 삼성 SDI에는 두 분의 시선이 어떻게 머무르는지 한번 두 분의 사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는 두 분 다 지금 고사인 주셨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김성준 부장께서 스탑 사인을 켜주셨는데 LG화학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거침없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2.9%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8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여기 지금 스탑 주셨잖아요. 네, 어떤 경계감일까요? 일단은 뭐 여기 뭐 고나 스탑 둘 중에 양자택일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스탑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추가적으로 뭐 반등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양극재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컨센을 상회하기도 했었고 또 기본적으로 좀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뭐 지분 가치라든지 또 이제 추가 수주 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에 기록했었던 호실적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기인한 석유화학 부분의 흑자 전환에 측면들이 좀 강했었는데 다시금 $70대 아래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훼손된 부분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뭐 얘기할 LG화학, 삼성 SDI 둘 다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강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기인하기에는 조금 더 제한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그런 제한적인 반등 가능성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긍정적인 이유들을 들어주시긴 했으나 여기서 고나 스탑을 고르자고 하니까 약간 스탑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희원 지점장께서는 지금 고 사인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상승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의견 드리긴 했는데 목표가를 58만 원, 조금 단기적으로 짧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고요. 네. 일단 그 의견 드린 이유는 분명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주었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 양극재의 ASP가 하락하는 것은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4분기까지도 양극재 ASP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는 이미 제품 가격에 다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충분히 녹아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LG화학이 다른 업체들이랑 차이점이 있다는 건 석유화학 부분이 이제 4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규모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크리컬에 대해서 다소 센티가 개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시크리컬 업종들의 아웃퍼폼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석유화학 부문의 흑자 전환이 향후에 다시 2차 전지 사이클이 돌아온다면 그때 투자 재원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골드만삭스는 이제 투자 측면에서 주목할 기업이다. LG화학,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를 지금 꼽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LG화학이 전지 소재, 친환경 소재, 혁신신약 이렇게 이제 3대 신성장 동력에 집중을 해서 2025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배터리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LG화학이 이 시장에서 조금 선도할 수 있는 특화된 강점은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대 주주라는 것의 장점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안정판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여나 이제 업황이 좀 부진해져서 그럴지라도 이제 팔은 안으로 긋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수요 확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투자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된 투자들 그리고 또 2차 전지 이외의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2차 전지에만 올인하는 회사들보다도 다른 석유화학이라든지 바이오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성장을 꾸준하게 좀 하고 있는 만큼 이익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화학이 사실 이제 그 상반기에 랠리를 이제 보이려고 할 때는 100만 화학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다가 계속 이제 내리막을 걷고 지금 주가가 51만 9천 원에 오늘 종가 마감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하긴 했습니다. 이건 지점장께서는 목표가를 58만 원 정도로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계속 홀딩을 해야 할지 아니면 58만 원에서 조금 이제 포트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전략일까요? 58만 원 제시해 드린 건 지금 현재 주가는 과도한 하락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화학 산업뿐만 아니라 양극재 사업부조차도 지금 4분기 그리고 내년 초에 저점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양극재에 대한 그 추가 수주가 공시가 나온다라면 분명 주가는 또 다르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언제든 58만 원 수준에서는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선에서는 만약 내 포트폴리오에서 2차 전지 섹터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라면 LG화학보다는 보다 마진율이 높고 또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교체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 SD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빨간불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고 오늘은 이제 강보합권에서 0.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삼성 SDI 어떤 부분을 좀 높게 보세요? 사실 앞서 LG화학이랑 저는 큰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2차 전지 전반을 다 스탑을 할 이유까지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고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인데요. 무엇보다 상당히 안정성이 돋보이는 그런 회사죠. 거기에다가 스텔란티스 1, 2 공장, 또 이제 GM4 공장, 거기에다가 제가 또 현대차까지 계속해서 이 프리미엄급 전기차 쪽의 공급을 계속해서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향후에 좀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번 3분기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0평 라인의 가동이 시작을 했고 지금 샘플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일단 물론 통과 작업이 있어야겠습니다만은 내년도 또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은 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더 바닥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의 여지는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익원 지점장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삼성 SDI 하면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 시장 이렇게 상용 전기차 그리고 프리미엄 자동차용 배터리 부문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인데 특히 이제 전고체 초격차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자, 삼성 SDI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면 이게 이제 점유율 확대에 얼마나 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저희 하우스 뷰에 따르면 내년 2차 전지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 두 가지는 단결정과 4680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결정 소재에 비해서 효율성 면이 높기 때문에 결국 단결정으로 가야 되는데 비용과 개발 난이도의 문제인 거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테슬라의 4680입니다. 4680 아시다시피 지름 46cm 그리고 높이 80cm인 원통형 전지인데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 볼보, 제규어, 랜드로버, 리비안까지 원통형을 채택하면서 원통형과 각형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돈이 모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SDI 같은 경우에는 4680 1, 2년 내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연 원통형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원통형뿐만 아니라 ESS 시장도 이제 IRA 이후와 자원의 전력의 독립화에 의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수주와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 ESS 또한 SDI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24년 대비해서 PER 밸류에이션 14.5배는 싼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김성준 부장께서는 LG화가 조금 유사한 뷰로 삼성 SDI 보신다고 했는데 앞서서는 이제 스탑을 주셨고 삼성 SDI는 지금 이제 고를 주셨잖아요. 근데 상반기 이제 고점 80만 원 대비해서는 지금 40% 정도 가까이 조정을 받은 위치인데 어떻게 좀 가격적인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할지 부장님의 표 어떠신가요? 예,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증권사 목표가의 최하단은 60만 원의 형성은 돼 있습니다. 다만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반등이 좀 폭이 좀 약해서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때 급등했었던 그 가격의 고점이 이제 52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그 가격을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좀 넘어서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돌파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로 좀 보면서 일단은 단기 목표를 일단 52만 원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45%고요. 최근에 뭐 이렇다하게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좀 매도하는, 물론 전체 시장에서는 순매수하지만 다른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고 2차 전지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관의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좀 제한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52만 원 정도의 목표가 가장 현재로서 현실적으로 현명하지 않겠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에 이제 기대어 봤을 때는 52만 원의 목표가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이어서 해상풍력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1조 5천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번 투자로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지점장님? 네. 지금 굉장히 수주 가뭄입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연초나 연중반만 하더라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수주 가뭄 속에서 굉장히 호재로서 해석이 되고요. 왜 수주가 가뭄이었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재 풍력 싸움의 가장 핵심 요소는 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해상 풍력뿐만 아니라 풍력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기 위해서 금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수주가 힘들어지면서 수주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때문에 이제 금리가 안정화되고 수주가 재개된다라는 차원은 주가적인 차원에서 큰 바닥을 지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성은 뭐 항상 장밋빛 전망이기는 한데 이제 그 가운데서 기업들의 뭐 이익이라던가 주가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기대만큼 따라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보여지는 시기 언제쯤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영국과의 협약이 좀 뭐 흐름을 좀 형성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언제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앞서서 지점장님 말씀처럼 일단 금리가 상당한 변수입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상당히 좀 업황을 좀 부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말씀하셨던 해상풍력은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들어가면 대략 한 40%가량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올해 들어서 작년 대비 해상풍력의 비용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 최근에 이달 초였죠. 미국 오스테드가 미국 내 두 건의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약 5조
5조 원의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는 발표를 했고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일단 구조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가장 좀 맞물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일단 구조적인 변화에 가장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영국과 협약 질문하셨었는데 오늘 사실 주가가 좀 대변을 해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국내 해상 풍력 1.5조 정도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정확한 시기, 일정 그리고 수주 업체별 수주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좀 돼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단기적인 이벤트성으로 좀 끝나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것들이 계속해서 차차 진행이 된다면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국과 이제 투자 혼풍의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해상풍력 관련주 가운데서 CS 윈드와 유니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두 분의 시선이 완벽하게 나뉘었는데 김성준 부장께서는 다 스탑을 주셨고 이권 지점장께서는 다 고사인 주셨어요. 자, CS 윈드부터 보겠습니다. 풍력에너지 대장주죠. 지난주부터 위로 고개를 들었는데 오늘 반짝 상승을 하나 싶다가 흘러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께서는 지금 스탑 주신 이유 먼저 여쭤볼까요? 예, 앞서서 오스테드의 프로젝트 중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업체들도 계속해서 그 수주가 그 진행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일부 물량을 이연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CS엔드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다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당장에 추가적으로 막 나올 수준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좀 맞물려서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에 가장 저는 강력 매수할 수 있는 1순위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게 CSU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조금 수급도 조금 꼬여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다. 조금 더 지켜보자. 관심을 나중에 가져보자라는 차원에서 스탑 사인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라 금리 피봇이 돌아왔을 때 가장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다. 자,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스테드가 세계 1위의 풍력 디벨로퍼죠. 네. 프로젝트에 손상차손이 발생되는 이유조차도 금리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이게 23년 7월의 이슈였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1위 업체가 이렇게 그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PF 조달이 힘들다. 지금 풍력 프로젝트의 사업비 중 80% 이상이 PF로 조달하고 있는데 금리 자체가 원가 부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에 피해를 본 업체들이 바로 풍력 업체들입니다. 네. 실제로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까지 상승세 양봉을 보였고요. 8월부터 음봉 이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양봉을 보였고요. 7월부터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보다 2개월 빠르게 하락을 했다는 건데 결국 이 조정 요인이었던 금리가 다시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돌아선다라면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결국 이 풍력은 가야 될 방향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아쉽게 거래를 마쳤는데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그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네, 7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 베스타스의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보신다라면 3분기에 영업이익률 1%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예상치가 3%고요. 그리고 베스타스의 25년도 영업이익률 목표치는 10%입니다. 때문에 이 업황 자체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마진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수주 기대감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PF를 이 수주를 늦췄던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더 지나면 싸게 발주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이제 뒤집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바닥을 통과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유니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반등을 시도하면서 저점을 좀차 높여오고 있었는데 유니슨 같은 경우는 오늘 5%의 강세를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두 분의 사인은 동일하거든요. 이익원 지점장께서는 유니슨 어떤 부분 좀 좋게 보고 계세요? 네. 결국 핵심은 저는 금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풍력, 해상 풍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매크로 시장을 건드리는 요인들이 결정적인 요소가 금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이 그동안 할인율을 눌렸던 요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할인율을 높이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요 포인트는 유니슨이고요. 실적적인 면에서 CS 윈드가 더 레버리지가 있겠으나 네. 주가적인 차원에서 중소형주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니슨도 마찬가지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이제 거의 상한가를 가나 싶었다가 사실 흘러내리면서 지금 5%를 지키면서 거래를 마쳤잖아요. 김성준 부장께서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 더불어서 스탑사인 주신 걸까요? 예, 일단 맞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 회사는 내수 비중이 더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 투자한다는 소식에 상당히 더 높은 탄력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더 큰 탄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상한가 부근에서 오늘 종가가 이제 5%대이기 때문에 상당한 또 이제 수급적인 압박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일단 무엇보다 더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턴은 상당히 지금 아직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스탑사인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장님께 좀 가격적인 전략을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유니슨이 뭐 7월부터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가운데 저점만 좀 계속해서 좀 낮춰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혹시 오늘 뭐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금 또 거래량 조금 늘었으니까 신규 진입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주시겠어요? 일단 현 시점에서 접근은 상당히 저는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작년에도 큰 적자가 났는데 올해 3분기에 이미 작년 적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 정책적인 좀 주도가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쉽게 돌리기는 어렵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시기까지는 조금 더 천천히 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돌아서는 그 시점에 좀 더 보면 탄력 있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LG화학과 삼성 SDI, CS윈드 그리고 유니슨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한국주강 그리고 남광토건이 각각 9%, 8% 강세로 출발하면서 코스피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양금속도 살펴보면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4%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4% 넘는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보합권에서 큰 시세 변동 없었던 우진플라임도 5%대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게임주인 액션스퀘어가 9.8% 상승하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내년 실적 개선 전망에도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베노티에날 시간에서는 분위기 반전되면서 4%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외에도 콘타피아 그리고 IL 사이언스 등도 6% 그리고 5% 강세 보이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아센디오가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8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오늘 3%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습니다. 2.5%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최근 스텔스 물질 개발 소식 후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화승 코퍼레이션 역시 1% 가까운 약세를 보이면서 2,065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죠. 키다리 스튜디오 10% 강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 1% 넘게 하락하면서 4,99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유니온 커뮤니티가 2.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민청 설립 이슈에 생체 인식 테마가 오늘 들썩였습니다. 10%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내년 신작 공개 기대감이 급등 중인 네오리젠 오늘도 급등세를 보였는데 시간에서는 2.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 스맥, 김성준 부장 현대바이오, 이희권 지점장 HFR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태진 파트너의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스맥,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스맥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사업에 대한 개발 기대감, 그리고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로 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뭐 신사업의 경쟁력이라던가 실적의 성장 추이라던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스맥은 삼성중공업에서 이제 분사한 회사고요. 30년간 공작기계와 이제 정보기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적자폭들을 줄이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 2022년에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폐배터리와 로봇 관련된 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33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67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13일 날 공지를 해서 밝혔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1.6%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139%나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성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 공작기계 해외 판매망 확대를 단연간 진행한 성과로 수출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대폭 성장을 했고, 특히 지난달에 독일에서 개최한 이 세계 최대 규모 생산기술 박람회에 나오면서 마케팅에 좀 집중을 하면서 아마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맥이 최근에 신규 사업으로 이제 폐배터리 로봇 자동화, 공정기술과 이 AI 엣지 컴퓨터 산업용 로봇 지능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신성장 동력에도 좀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배터리 해체 시의 방전 등 이런 화재 위험성도 있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움직임을 보여줬던 만큼 좀 주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이 스마트 팩토리는 어차피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볼 때 이 스맥 같은 경우 지금 실적도 본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신사업 성장과 시대적인 그 흐름들이 맞물리면서 좋은 흐름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스맥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뭐 저출산 고령화면 또 뭐 정부 정책이 뭐 나올 때도 함께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틀째 에너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스맥 목표가는 지금 단기 목표가는 이제 5,000원으로 바라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5,000원 이상 되면 그 이상 전고점 6,720원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타이트하게 4,130원 잡아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주셨고 1차적으로 목표가 5,000원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어떤 거 있을까요? 예, 일단 지수 저항대 부근에서 기존 주대업종인 반도체를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소외되어 있는 회사를 분할 매수를 하는 거 좋겠냐라는 선택에서 일단 후자를 선택을 한 부분들이고요. 세계 최초 범위용 항바이러스제 제부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 국내 임상 승인 최종 판매 허가 가능성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댕기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살인 진드기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또 바이러스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프티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제가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여기서 지금 제약바이오로 손을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현대바이오를 보고 계시다는 건데 뭐 그전에 뭐 팍소로비드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반응이 좀 좋았잖아요. 이 제프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가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세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과거에는 이제 그 췌장암 치료제 폴리탁셀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특허 승인받으면서 한 차례 이제 레벨업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제프티가 가장 좀 중요한 주가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미국에서 FDA 승인받고 판매 중인 이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위험군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상대적으로 뭐 이제 당뇨라든지 그래도 심장 질환이라든지 다른 고혈압 같은 다른 약을 병용했을 때 일단 좀 이제 부작용을 좀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제프티 같은 경우에는 저위험군, 고위험군 모두 다 효능이 있고 다른 약을 복용해도 약간 치명적인 이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환자의 편리성이 상당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약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자체가 이게 과연 뭐 언제적 코로나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조금 등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외에도 뭐 댕기열이라든지 살인 진드기와 같은 그런 쪽에서 지금 효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네팔과 함께 그 댕기열 관련 치료제의 그런 그 판매를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살인 진드기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그 보고서에서 지금 실리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지금 미국 그 NIH 국립보건원에서 지금 뭐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전임상 진행 중인데 전임상부터 임상 2상까지 대략 한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임상 자금을 모두 전액 지원을 받아서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만간 전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가장 좀 저명한 그런 조 화이트 박사와 같은 분이 이런 그 임상 연구진에 지금 포함이 됐다는 소식이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중한테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시장에서는 관심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 바이러스와 팬데믹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대바이오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예전에 현대바이오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때의 가격까지 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최근 들어서의 주가 특징은 시장이 약세일 때 오히려 강하고 강세일 때 오히려 좀 약세를 보이는 좀 전형적인 좀 엇박자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오늘도 장중한테 거의 뭐 120일선 근접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루머가 일부 있었던 것은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래도 지키는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는 것들 일단 가격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진입을 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 목표 가격은 지난해 고점을 넘겨서 일단 좀 5만 원까지 한번 좀 길게 좀 보자라는 차원에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조금 큰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저점을 점차 높여가는 구간에서 5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익원 지점장의 라이징 스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HFR인데요. 어떤 라이징 포인트가 매력적일까요? 네, 실적과 수주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향후 특화망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화망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점을 통과한다. 그러면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인 것 같은데 얼마나 좀 돌아서서 성장을 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동사는 유무선 통신 장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작년 말 정확히 2022년 12월 19일에 39,800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까지 거의 50%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주요 그 하락 원인은 단연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데 동사의 레퍼런스가 국내외 이름만 대면 알 만큼 큰 탑티어의 통신 사업자들입니다. 그 통신 사업자들의 수주가 연초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 실적과 수주의 가뭄은 이제 바닥을 통과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적적인 면은 바텀을 이루고 여기서 더 밸류에이션을 업 시켜줄 만한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지금 로봇이나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로 인해서 특화망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특화망 시장 확대 시 동사 또한 특화망과 그 6G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동사에 대해서는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바닥을 통과된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네, 최근에 시장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에 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HFL에 또 특화된 시장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예전 이제 고점이 52주 최고가가 39,800원이라고 하셨어요. 어느 정도나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7,680원 전저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으로는 전태진 파트너의 스맥, 김성준 부장의 현대바이오, 이희권 지점장의 HFR까지 만나봤는데요.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 확인해 볼까요? 5위는 흥하해운입니다. 최근 발틱 운임지수 상승에 해운주가 시세를 분출하고 있죠. 흥하해운 어제 상한가 이후 오늘도 빨간불을 이어갔는데요. 윗골이 길게 달며 1% 강세로 마감했지만 시간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0.6% 상승을 하고 있고요. 4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 PCL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대체 투자그룹 GEM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하며 오늘 19%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강세 이어가지 못하고 0.5% 하락하고 있네요.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첼시스입니다. 최근 정치 테마로 엮이며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제 17% 급등했지만 오늘은 7% 가까이 하락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다시금 매수세 붙고 있네요. 5.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스톰테크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가 특징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데뷔한 새내기주인데요. 피팅과 밸브 등 정수기 부품을 개발하는 제조 기업입니다. 오늘 시세를 분출하며 20% 급등세로 마감했는데 강한 기세 이어집니다. 3% 상승하고 있네요. 대망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위더스 제약이 차지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약품 품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효균종이 포함된 폐렴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6% 강세에 이어서 시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하락 반전하면서 2%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위 스톰테크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정수기 부품 업체로 지난 2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주요 고객사로 쿠쿠홈시스, 코웨이 그리고 SK매직 등이 있습니다. 오늘 급등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현재 3% 정도 상승을 주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모멘텀 그리고 새내기주로서 경계해야 할 점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아마 신규 상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단타적인,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부분에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규 상장주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은 주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를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분석 말고 기본적 분석을 다만 재무적으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스톰테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펀더멘탈은 좀 튼튼한 기업이다. 매출액도 지금 2020년부터 400억에서 올해 561억까지 꾸준히 올라가려는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2020년 82억부터 해서 작년에 118억 그리고 올해 126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적으로는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다. 유보율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서 이 기본적 분석,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성장성 역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이제 아무래도 관심과 이제 그 신규 상장주 같은 이 관심이 단기간에 좀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시초가 처음에 그 상장했을 당시 가격대 지금 저항대를 맞을 수 있는 지금 윗골이 달린 부분도 19,000원대에서 지금 윗골이 맞고 내려오거든요. 이 부분이 저항선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이 가격 19,000원대를 돌파하는지를 여부를 판단하셔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규 상장주로서 기술적 해석은 할 수 없는 자리지만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양호하다, 긍정적이다는 그런 평가 주셨습니다. 특징주 5위 흥하해운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후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간에서도 분위기 괜찮은데요. 추가 상승에 좀 더 베팅해도 좋을지 아니면 변동성 확대를 조금 염두하면서 조심해야 할까요?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오늘 가격대가 2,400원대에서 매물대에 맞고 다시 좀 소화를 못하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 구간들이 딱 그 가격대거든요. 2,400원대, 2,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맞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이 흐름만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매물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업황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와줬고요. 지금 이 해운주 같은 경우들도 결국에 이 해운 업황 관련해서 지금 조선가 역시 상승세 쪽에 사상 최고치를 근접했고 이 BDI 발틱 지수 역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수부 관련해 가지고 이 전쟁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해운주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좋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400원대 매물대에서 계속 좀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황 개선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관심 유효하다 이런 평가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보겠습니다. 연일 이민청 설립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모멘텀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 오늘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그렇지만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된 그 섹터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또 강세를 보일 때 같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정부 정책적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단발성이 아닌 이슈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6,970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한 6,200원 정도, 6,200원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보시고 이슈에 나올 때마다 부각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비트코인에 대한 그 강세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어서 조금 더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펩트론 보겠습니다. 모처럼 장대의 양봉을 그리면서 당일 고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봐도 좋을까요? 네, 제가 제약바이오는 좀 꾸준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그 섹터를 좀 보다 나가면 저는 이 비만 관련된 종목을 좀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계비만재단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세계비만재단에서 이제 2035년 인구 절반 이상이 이제 과체중 그리고 25% 미만이 비만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비만 관련된 질병들이 좀 증가하면 할수록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비만 치료제 하면 노보노디스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실적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좀 올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이 당뇨약 인기가 폭증을 하고 있어서 유사 제품까지도 지금 품귀 현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제약들이고 뭐 비만 말고도 다이어트 그리고 심혈관 관련한 그 임상 효과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쪽으로는 좀 관심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그 기술 수출과 첫 상용화 그리고 글로벌 판매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 주가의 모멘텀이 좀 되고 있고 아무래도 비만 환자들의 성장과 함께 비만 치료제 시장도 향후 계속 성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특히 펩트론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좀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테마주 중심의 강세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상해지수 0.6% 상승이고요. 선전은 0.7% 올라줬지만 1만 선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항생지수는 마감을 앞두고 1%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서는 자동차 판매량 증가세와 화웨이, 샤오미 등 신차 출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자동차 섹터가 강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 내 폐렴 확산 소식에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 보였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년에 중국 증시가 4년 만에 오름세를 보일 거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건데요. 중국 주식 저평가는 정부의 억압적인 정책과 지정학적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완화적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보합권에서 등락 중인데요. 현재는 0.18%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미국 시장은 휴장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자 미국인들의 쇼핑 대목이죠. 24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로 조기 폐장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